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같이 허무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사연을 쓰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새 작년의 나이로 살고 있는 여자고 현재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 그냥 먹고 살 정도의 규모입니다. 30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이후로 저는 줄곧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은 30 넘어서 결혼하는 게 너무나 일상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때는 제가 워낙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까요? 그때도 너무 늦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일찌감치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물려받을 준비를 했고 일찍 노후를 즐기고자 했던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제 결혼식과 동시에 가게를 물려받아 제가 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제 가게 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만 가진다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별 상관없이 아이 둘을 낳고 싶었고 남편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잔병치레를 겪어본 적도 없었고 남편 또한 아침마다 축구를 다녀올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과 출산이 순조롭게 이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임신이 되지 않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 덜컥되기도 하고 신혼여행 때 생기기도 한다던데 왜 우리는 축복이 더디게 올까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병원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에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5년가량을 버티다가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병원에는 왜? 아니 임신이 안 되잖아. 병원 간다고 뭐 달라지나?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한의원 가서 바로 임신이 됐대. 그건 임신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된 거겠지. 당신도 아이 갖고 싶잖아. 왜 나만 마음이 급한 건데? 내 말은 어차피 운명에 맡기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그 생각만 하면 오려던 아기도 도망가니까. 나만 급하지. 나만 초조하고. 아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는 그냥 알고 싶은 거야. 뭐가 문제인 건지. 개선점이 있으면 고치면 좋잖아. 알았어. 병원 어디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저는 남편을 데리고 유명한 난임병원에 갔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남편에게는 기능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가능성이 희박하니 임신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내 문제가 아닐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분명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갑자기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쩌면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의학적인 기술에는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됐지 하면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아이를 갖지 않아도 행복하면 됐지 하면서도 제 오랜 꿈이었던 단란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왜 남들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걸 왜 우리 부부는 어려운 걸까? 차라리 진작 알았더라면 희망이라도 갖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울적했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분노했다가 아마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불임을 겪는 부부의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뭐 평생 그렇게 살게? 평생 아기 못 가졌다는 생각에 우려하면서 살 거야? 어? 솔직히 아기만 없었지 우리 인생 나쁘지 않잖아. 감정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나도 진짜 힘들다고. 노력해보면 되잖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며.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느새 임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점점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정말 간절해지면 입양을 알아보자고 약속했고 그제야 저희 부부는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어 태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기는 허무하게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에서 처음 겪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고 한동안 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정신과에 다녔어야 했나봐요. 모든 게 내 탓 같고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이고 남편마저 밉더라고요. 찰나의 행복이었지만 저에게는 전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행복이 사라지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어쩔 땐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기는 다시 가지면 되잖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그게 어디 쉬워? 다시 노력하면 되잖아. 당신이 우울해하니까 나까지 우울해져서 그래. 당신은 아무렇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왜 당신은 나만 보면 한숨 쉬는 건데?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아니 지금 솔직히 슬픈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 다시 일어나야지.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럴 거라 생각했어. 요즘 당신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여. 지금 같은 상황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애초부터 당신은 날 이해할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 솔직히 난 아기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나 기능 이상이라고. 그러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 아니야? 생겼다가 떠나니까 더 힘들어서 그래. 내가 느꼈다고. 아기랑 늘 함께였어. 나도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그만하자. 당신이랑 얘기하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럼 왜 나랑 같이 살아? 뭐?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나 볼 때마다 답답한데 왜 같이 사냐고. 그냥 이럴 거면 이혼해. 나도 이제 당신만 보면 떠나간 아기 생각나서 미칠 지경이거든. 지금 당신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야? 솔직히 얘기할까? 나 지금 너무 지옥 같아. 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들어. 이 시간도 지나가겠지 버티기에는 지금이 너무 힘들어.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지옥 같단 말이지? 나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야.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어. 나도 이제는 진짜 지친다. 그래, 이혼을 하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해.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저를 더 이상 받아주기 지쳤는지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원한 건 공감과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함께 겪은 사람으로서 건넬 수 있는 위로를 그 사람은 저에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이니까 더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그날은 정말 이혼을 생각할 만큼 부부싸움을 했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크게 싸운 날이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도 섞지 않은 채 냉랭한 분위기 속에 살았고 결국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꽃다발을 사들고 다시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경솔했어.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되기로 약속해놓고 상처만 주고. 솔직히 나도 남자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한테 싫은 소리 많이 한 거야. 내가 못난 놈이야. 당신이 웃을 때까지 곁에 있을게. 그때까지 내가 이해하고 보듬을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가자.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축복이 찾아오지. 저희 부부는 유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함께 슬픔을 이겨내니 어느새 돈독해지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부부이자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가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픔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다들 제 사정을 알고 대신 제 일을 처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는 다시 가게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가게 문을 열려고 갔는데 가게 앞에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갔나 싶어서 치우려고 들자마자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웬 아기가 들어있었거든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완전 갓난아기였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꽤 쌀쌀했을 텐데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 싶어서 재빨리 가게 안으로 아기를 들여 몸을 녹여야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어 키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아기가 왜 우리 가게 앞에 버려져 있는 건가 싶어 밖에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적은 없더라고요. 아직은 새벽이니까. 몸 좀 녹여주다가 아침이 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하거나 기관 같은 곳에 연락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기의 얼굴을 그제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저를 보며 흐릿하게 미소를 짓는데 그 얼굴을 보며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해물로 느껴졌던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예쁜 아기를 어떻게 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몇 시간 동안 정이 들었는지 보내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 가게 앞에 버려져 있던 것 또한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가 다른 곳에 간다면 겪게 될 일들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지내야 하는 건데 한 아이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은 겁니다. 때마침 남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안고 있자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웬 아기야? 아니 글쎄 우리 가게 앞에 상자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 안에 아기가 있지 뭐야? 대체 누가? 누가 놓고 갔는데? 모르겠어. 가게 앞에 CCTV도 없고. 아기 좀 봐. 너무 예쁘지? 경찰에 신고해봤어? 아 이걸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하나? 몸 좀 녹이고 애가 처음엔 추워서 울지도 못하더라. 이제야 빵긋빵긋 웃네.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을까? 날이 밝고 무작정 경찰에 신고해서 아기를 건네줬지만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아기가 저를 보며 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가락을 꽉 잡고 놔주지 않던 그 느낌도 자꾸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동 기관에 맡겨져 보육시설에서 자랄 게 뻔한 아이의 삶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계속 생각난다더니 입양을 하고 싶어? 어쩌면 이게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생각나고 가슴이 아프네. 눈에 아른거려서 일도 손에 안 잡혀.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아기가 예쁘고 귀엽지만 만약에 우리가 키웠는데 나중에 진짜 부모가 나타나서 도로 데려간다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 남의 가게 앞에 버린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찾아오겠어. 그리고 우리 어차피 나중에 입양 생각하기로 했잖아. 당신도 좋다고 했고. 그리고 만약 친부모가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그건 그거대로 아이 부모 찾아줄 수 있어서 좋지. 그건 아이의 선택이고. 그건 그렇지. 솔직히 나도 그 아기가 우리한테 먼저 와준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 우리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그래,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정식 절차를 밟아 그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때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건 정말 부모의 세상을 바꿔놓는 일이더라고요. 이름도 준우라고 지어줬습니다. 가게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부지런히 아이를 키웠습니다. 입양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좋은 일을 했다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대단한 일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얻은 게 더 많은걸요. 저한테 찾아와준 준우가
훨씬 더 대단해요.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지만 부부관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신념의 차이가 아이를 키우면서 확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아이가 된다고 하더니 남편은 점점 저한테 서운한 것들이 많아지고 빈둥대며 한심하게 굴더라고요. 싸우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남편은 그런 저의 불같은 마음에 휘발유를 콸콸 들이붓는 성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 맞지 않는데 억지로 붙들고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을 때쯤 남편이 저에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지쳐. 우리 싸울 때마다 불같이 싸우잖아. 체력도 체력인데 심적으로 소모가 너무 커. 전혀 해결점이 생기지도 않는데 서로를 붙들고 있는 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이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대신 이것만 약속해줘. 우리 아들은 내가 키울게. 맘대로 해. 당신은 늘 나보다 아들이 우선이잖아. 그렇게 저희는 그야말로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요. 유산의 위기도 굳건히 버텼던 저희 부부는 결국 서로에게 생긴 균열을 메꾸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아마도 저희는 난임을 겪을 때부터 차곡차곡 갈등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티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지 사실 우리 사이가 삐그덕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20년간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아빠 없는 부족함을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다른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입양 사실을 밝혔는데 다행히도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은 저에게 나는 엄마의 선물이잖아 하며 예쁜 말도 서슴없이 하곤 했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희 엄마고 평생 책임져 줄 거라고 끊임없이 말해줬습니다. 식성도 저와 비슷하고 발가락 모양도 저와 비슷한 아들은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준 저의 친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아들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느끼는 이 감정과 행복을 느낄 수 없었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틈이 나는 대로 그 앨범을 들춰보곤 합니다.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조그맣던 손으로 제 손가락을 놓아주지 않던 아기가 어쩜 저렇게 빨리 커버렸을까 싶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엄마 일을 돕겠다며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공부를 병행해 장학금까지 받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한참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에 뭔가 익숙한 중년 남자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들어왔으면 앉을 것이지 왜 다시 나가? 아니, 당신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럼 나 없을 땐 왔었단 말이야? 이 집이 나한테는 제일 맛집이라 한동안 잊고 살다가 요새 부쩍 생각나서 찾아오게 되네. 20년 만인가? 얼추 그 정도 되네. 앉아. 왔으니 먹고 가. 그렇게 저는 전남편과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하고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배를 타며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루라도 같이 있기 싫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되니까 예전 감정이 다 사라지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 친구를 본 기분이었달까요? 아마도 증오 없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서 그런 감정이 들었나 봐요. 아들과도 재회를 하게 된 전남편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들과 술 한잔하고 싶다며 자리를 옮긴다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 전남편은 종종 저희 가게에 와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그리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사람을 종종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그때 내가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때는 워낙 젊었고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집과 자존심을 굽힐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 지금이었더라면 서로 둥글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아들과 저, 그리고 전 남편까지 셋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여태껏 이혼을 하고 연애를 몇 번 하긴 했었지만 전 남편만큼 편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니까 자꾸 사람을 거르고 또 거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홀로 20년간 아들을 키우다가 전 남편을 만나니까 왠지 모를 평온함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지 저에게 슬쩍 이렇게 묻더라고요. 종종 아들 보러 와도 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나다가 조심스레 재결합을 의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 늙어서 남은 인생 대단할 게 뭐가 있냐. 그냥 편안한 사람과 동반자처럼 지내면 되지 싶은 마음에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20년 동안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고 예전보다 더 포용력이 넓어졌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비해 많이 변했고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저희는 예전과 다르게 싸우지도 않고 양보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뒤늦게나마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이대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제 인생의 최대 지옥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제 아들은 제가 모르는 비밀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방에 불쑥불쑥 들어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성인이고 애인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전화통화를 방에서 하고 있다거나 할 때 엄마가 들어가면 싫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혹시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니, 들어간 적 없는데?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까 청소 좀 하느라 잠깐 들어갔지. 엄마, 제 방은 청소하지 마세요. 왜? 그냥 제가 할게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할 거잖아. 지금 네 방에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아니?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시라고요. 이젠 엄마가 방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고생하니까요. 이제는 제 방은 제가 알아서 청소할게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몰래 가서 청소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방에 딱히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청소를 못하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뭐 알아서 청소하겠지 싶어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급하게 아들의 도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도 제가 아들에게 만들어준 통장 관련해서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급히 찾아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청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방에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잠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남편도 일을 하러 나간 후였습니다. 그렇게 서랍을 뒤져가며 도장을 찾던 찰나 책상 마지막 서랍을 여는데 그 안에 무슨 종이가 구석 끝에 걸려있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뭐라 써져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친자 확인검사 결과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들이 나 몰래 친부모를 찾았나 싶은 겁니다. 그렇게 그 안의 내용을 샅샅이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 안에는 제 남편의 이름과 제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과 제 남편이 서로 친자 확인 검사를 했던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입양한 아이와의 친자 검사를 왜 하나요? 그런데 결과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 결과 둘이 친자가 맞다고 나왔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고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말만 수없이 되뇌이던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기겁하며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제 방에 계세요? 너 이거 뭐야? 네? 이거 뭐냐고 물었어. 아들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엄마, 그게 왜 이종이에 네 이름이랑 네 아빠 이름이 적혀 있는 건데? 그리고 왜 둘이 친자라고 나오는 건데? 죄송해요. 엄마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똑바로 말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얼른 말해. 아빠가 제 친부래요. 그럼 너는 여태껏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저한테는 둘 다 부모님인데 일단은 숨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흥분했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자마자 아들의 뺨을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아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매를 든 적도 훈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저에게 뺨을 맞더니 울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혼란스러웠다고요.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빠가 다시 돌아온 날 같이 술 한잔 하다가 말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아빠가 진짜 내 아빠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 아빠가 친부일 수가 있어? 그건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것도 제 뿌리를 확실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뿐이에요. 여태껏 저는 친부, 친모도 모른 채로 살았잖아요. 유전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른 채로요. 유전자 검사를 한 건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제 아들의 친부가 남편이라니. 그렇다면 친모가 어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남편은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다가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만나자마자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당황한 듯 묻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양심도 없었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냐고. 제대로 말 좀 해봐. 왜 이러는 건데? 준우는 잠시 나가 있어. 저는 일단 아들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쭈뼛대더니 밖으로 나갔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인데, 어? 갑자기 따귀를 때리면 어쩌자는 거야? 준우가 당신 친아들이라며? 그럼 엄마는 누구인 건데? 그제야 남편은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다가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나도 말하려고 했어,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나 당신한테는 늘 진심이었어. 누구야? 여기서 말해. 내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 아님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소송 준비할까? 잠깐이었어.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잠깐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당신한테 하도 미안해서 잠깐 만나고 말았어. 근데 임신을 했더라고. 우리 가게 앞에 두고 갔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전혀 알지 못했어. 그때는 헤어진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뒤늦게 와서 말하더라고. 준우가 내 친자식이라고. 이미 당신이 준우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잘 키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분명 당신은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친자식을 나한테 버려두고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지? 이혼하고 그 여자랑 다시 살림업 쳤니?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 여자가 꼬드겨서 진짜 잠깐 실수했을 뿐이야. 왜 그때 우리 한창 사이 안 좋았을 때 있었잖아. 그때 잠깐 나도 혹했던 거야. 그 여자가 누구냐고.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알아낼까? 준우 친엄마가 누군지 내가 알아내? 내가 그거 하나 못할 줄 알고?
당장 말해. 그게 예전에 없어진 설렁탕집 있지? 거기 젊은 여사장 있었잖아. 심지어 내가 아는 여자였어?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서 맹세할 수 있어. 남편의 불륜 상대는 제가 오다 가다 마주친 적이 있고 인사까지 했던 여자였습니다. 어느 순간 폐업을 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아들의 친엄마일 줄이야.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울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100번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난 여태껏 당신에게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어. 단 한 번의 실수가 본의 아니게 커져버렸지만 준우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당신도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애지중지 키웠잖아.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이 드는지 알아? 농락당한 기분이야. 당신이랑 준우랑 이 사실을 쉬쉬할 동안 나는 혼자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노력한 세월은 어떻게 보상해줄 건데? 내가 앞으로 다 보상해줄게. 어? 그 사실만 빼면 우리 세 가족 정말 행복했잖아. 날 속였어. 나만 바보 됐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불륜 저지른 주제에 불륜너가 낳은 아기마저 나한테 맡겨?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알았으면 안 키웠지. 더러운 피 섞여있는 줄 알았으면 바로 내팽개쳤지. 내가 미쳤다고 상간녀랑 네가 낳은 자식을 키웠겠어?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흥분한 나머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머리카락이 바닥에 흥건히 떨어질 때까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울며 불며 탈진할 때까지 남편을 때렸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싶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20년간 홀로 키우며 제 친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알고 보니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니. 심지어 둘은 친자식을 내팽개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몰라라 했습니다. 상간녀가 몰래 출산을 한 뒤 저희 가게 앞에 두고 간 날부터 저는 평생을 바보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아이가 제 운명이라 믿었고 친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믿었네요. 잘난 거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눈치를 채지 못했던 제 잘못이었을까요? 가뜩이나 난임과 유산의 아픔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인간은 불륜을 저질렀던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때 저를 배신했던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임신이라는 축복이 저에게는 오지 않고 상간녀에게 왔다는 것도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희박한 확률이라고 했던 남편의 임신 가능성이 상간녀에게는 운명처럼 이뤄졌던 거예요. 왜 꼭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오지 않고 자격도 없고 책임감 넘는 사람에게는 쉽게 오는 걸까요? 아이를 키운 20년 세월 동안 상간녀와 남편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요? 결국 저는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수소문 끝에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경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모른 척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에서 알면 저 진짜 큰일 나요. 내가 이걸 그냥 넘길 줄 알고? 두고 봐. 남의 남자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여태껏 내가 가만히 있어서 평생 모른 채로 살 줄 알았지. 얼마나 웃었겠어. 남의 가정 박살내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한번 느껴봐. 애 싸지른 주제에 감히 본차한테 맡겨?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돈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릴게요.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가 고작 돈 때문에 내가 여기 찾아온 것 같아? 선전포가 하러 온 거야. 뒤늦게나마 벌 받으라고. 네 새끼 키워준 값은 당연히 줘야 할 거고 거기다가 나를 농락한 벌까지 받아야 할 거야. 내가 꼭 벌 받도록 만들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는 저도 실수였어요. 솔직히 그 사람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완전히 끝난 사이예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간녀를 보니 정말 제가 당한 일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태껏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둘은 그런 저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에게 찾아가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했습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끝까지 받아낼 건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뭔가를 받아낸다고 해서 저의 지난 세월이 말끔히 보상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일단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는 사이가 애매해졌어요. 어찌됐든 그 사실을 알고 숨기고 있었던 건 괘씸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종이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평생 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걸 숨겼다는 건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잘못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웃긴 건 남편의 불륜을 생각보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를 두고 아마 둔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본인들 입에 오르내리며 재밌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 분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심지어 친하게 지낸 동네 사장님조차 그 사실을 알고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저는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생겼고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뒤 결국 다시 재결합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갈라서게 되었네요. 즐기고 즐긴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끝까지 저를 붙잡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 거야.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나는 우리가 이렇게 끝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충분히 죗값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 곁에만 머물 수 있게 해줘.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힘들 때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당신은 내 삶 전체를 망가뜨렸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서류로만 얘기하자. 내용 증명, 고소장 뭐 이런 걸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내가 모르고 보냈던 세월 전부를 다 보상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준호 없이 잘 살 수 있겠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식이라며 그런 아들을 한 번에 내팽개칠 수 있겠어? 지금 친자식 가지고 나랑 거래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자식은 네가 책임져야지. 여태껏 키워온 정 이용해서 내 마음 흔들 생각인가 본데 착각하지 마. 당신이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건 변함없고 날 속였다는 건 변함없어. 그렇게 저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과 완전한 적이 되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아들은 군대 입대를 하게 되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보낸 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말을 가슴에 또 한 번 새기게 되었네요. 여태껏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저에게는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돼요. 저에게는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소중한 아들이라 그 아이를 잃는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거든요. 앞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상간녀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한순간의 실수라고 여기기에는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의 인생도 정말 불쌍한 겁니다. 태어나 보니 버려져 있었고 평생 동안 입양하라는 생각 하나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친아버지였던 거잖아요.
심지어 본인은 상간녀의 아들이었고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무튼 아들이 제대를 하게 된다면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상간녀는 결국 저희 폭로로 이혼을 당했고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혼을 당한 게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내쫓았네요. 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을 이제서야 받는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가 봅니다. 아무튼 속은 시원하네요. 전 남편은 이곳저곳에서 일하며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돈 많이 벌어야 할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 거니까요. 부디 앞으로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길고 긴 결혼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월이 어느새 이만큼 흘렀네요. 변호사님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은 또 없을 거라고요. 원래 남한테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닌데 때로는 제 인생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풀어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나이가 먹었는지 점점 혼잣말을 주로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오더라고요. 때마침 이런 기회가 찾아와 사연을 써보게 되었네요. 그래도 여기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더 편하게 터놓을 수 있어서 좋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은 인생 행복해지려고 노력할게요. 안녕히 계세요.